여보, 간병인 아줌마 음식 솜씨 어때? 입에 맞아? 맛있어. 당신이 신경 써서 구해준 사람이라 그런가 봐. 저는 3년 동안 눈먼 척했습니다. 남편이 내 연녀와 내 코앞에서 키스하는 것도 다 보면서요. 제 이름은 한서진, 올해 45입니다. 3년 전 실험실 폭발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향 조향사였어요.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하고 제가 만든 향수가 면세점 1위를 찍던 시절도 있었죠. 그날 신제품 개발 중에 약품이 터지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눈앞은 온통 암흑으로 변했고 화려했던 커리어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시력을 잃은 대신 제 후각은 비정상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개보다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요. 사람마다 다른 체취, 감정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냄새의 결까지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남편 박민석과 그가 간병인이라며 데려온 여자 최유라가 앉아 있습니다. 사모님, 국 더 드릴까요? 최유라의 목소리입니다. 32살, 남편보다 15살 어린 여자죠. 목소리만 들으면 친절한 간병인 같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식탁 아래에서 두 사람의 발이 서로 엉켜 있다는 걸. 남편의 올드스파이스 스킨 냄새와 묘하게 섞인 저 여자의 싸구려 바닐라 향수 냄새. 두 향이 뒤엉켜서 역겹게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풍기는 끈적한 욕망의 비린내까지. 마치 썩어가는 과일 같은 부패한 욕정의 냄새. 저는 이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오늘도 방긋 웃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근데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아. 소금 좀 더 넣어줄래요? 아, 네. 죄송해요, 사모님. 최유라가 일어나 주방으로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틈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유라 씨가 잘해주지? 응, 덕분에 편해. 당신이 바쁜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손바닥에서 여자의 로션 냄새가 났지만 모른 척했죠. 남편은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대놓고 손을 잡거나 윙크를 주고받고 있겠죠.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최유라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르고 있죠. 제가 1년 전에 이미 눈을 떴다는 사실을요. 최유라가 돌아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제 손등에 살짝 튀기면서요. 아, 어머.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안 보이시니까 더 조심하셨어야 하는데.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당황한 척 휴지를 더듬거리며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칠칠 맞아서 그렇죠 뭐. 저는 바보처럼 웃어 보입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지금 웃어둬야 나중에 울 때 더 처절할 테니까. 저는 국을 떠먹으며 속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회사 비자금 장부, 제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 서류. 그것들만 찾으면 이 지옥 같은 연극도 끝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눈을 감고 있자. 사실 저는 1년 전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2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기증자.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서진 씨, 이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붕대를 풀던 날, 저는 흐릿하게나마 빛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핸폰을 더듬었죠. 여보, 나 눈 떴어. 당신 얼굴 다시 볼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요. 제가 실명했을 때 괜찮아. 내가 평생 내 눈이 되어줄게 라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온 통화 소리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기야. 그 여편네 수술 결과 나왔는데.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솔직히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아니, 수술 망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떠야 도장을 찍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지. 평생 장님으로 살다 죽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인가. 보험금이 꽤 되거든. 그리고 걔 명의로 된 건물도 있고. 어차피 앞 못 보면 내가 맘대로 처분해도 모르잖아. 남편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그 여편네 재산 다 정리하면 우리 둘이 해외로 튀는 거야. 응,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다시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이 멀었을 때보다 더 깊은 어둠이었죠. 신년이었습니다. 제가 사고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울던 사람. 재활 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휠체어를 밀어주던 사람.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살아라고 속삭이던 사람.
그 사람이 제 눈이 멀기를, 아니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기야라고 부른 그 여자는 누구죠? 제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잠시 후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수술 결과 나왔어? 목소리는 걱정 가득한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방금 전 통화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10년 동안 연기를 해왔구나. 저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구나. 저는 붕대에 감긴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이 수술이 실패했대요. 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대요. 서진아,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어깨를 감싼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그리고 안도하는 듯한 한숨 소리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눈먼 아내를 평생 속여먹을 수 있게 됐다고.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며 재검사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됐어요. 운명인가 봐요. 받아들일게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민석,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네가 훔쳐간 내 재산, 내 인생, 내 10년 전부 다 돌려받을 때까지 나는 영원히 앞이 안 보이는 척할 거야.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퇴원 후 남편은 간병인이라며 최유라를 집에 들였습니다. 전화 속 자기야의 주인공이었죠. 32살, 남편의 회사 경리 출신. 2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제 뒤에서 키득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 대담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최유라와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속닥거렸죠.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야 해. 증거를 찾을 때까지. 저놈이 빼돌린 내 재산을 전부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불쌍한 눈먼 아내로 남아있어야 해. 저는 오늘도 허공을 바라보며 밥을 떠먹습니다. 남편이 최유라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도 못 본 척하면서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자기야, 아해. 맛있다. 자기도 먹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듣는 척하고 있으면 옆에서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과 최유라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서로 음식을 먹여주고 키스를 합니다. 제가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죠. 자기 입술에 크림 묻었어. 어디 닦아줘? 쪽, 입술 닦아준다면서 키스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TV 방향을 향해 눈을 고정한 채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처음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저 여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흰 지팡이로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갈기고 싶었습니다. 나 다 보여. 이 쓰레기들아.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빼돌린 회사 비자금 장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받은 대출 서류, 그것들의 위치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커피 드세요. 최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 머그잔을 쥐어주면서 일부러 손가락 끝에 뜨거운 커피를 살짝 흘렸습니다. 아, 뜨거워. 어머,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최유라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더 조심하셨어야죠.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것만 드세요. 혼자서 뜨거운 거 만지시다가 화상 입으시면 어떡해요? 인연이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지만 저는 짐짓 당황한 척 휴지를 더듬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칠칠 맞아서 그렇죠 뭐. 유라 아저씨가 고생이 많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사모님 모시는 게 제 일인걸요. 최유라가 킥킥 웃으며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둘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여자 진짜 바보 아니야? 우리가 코앞에서 이러는데도 모르네. 그러니까 덕분에 편하지 뭐. 자기야, 오늘 밤에 우리. 저는 모른 척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지금 웃어둬야 나중에 울 때 더 처절할 테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과 최유라는 안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네, 제가 쓰던 안방에서요. 저는 작은 방으로 쫓겨났죠. 간병인이 가까이 있어야 편하잖아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요. 저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여자의 신음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가 조향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침대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거죠.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새벽 2시. 안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깊이 잠든 것 같았죠.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년간 수백 번 연습한 동작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척하면서도 집 안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뒀죠. 복도를 지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하지만 제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달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모든 게 보였죠. 서재 한쪽 벽에 있는 금고. 저는 야행성 동물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결혼기념일. 그놈은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잊지 않거든요. 삐빅.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허탈하더군요. 남편은 제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비자금 장부와 제 명의로 된 부동산 권리증, 그리고 위조 서류들을 다른 곳에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어디에 숨긴 거지? 저는 서재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책장, 서랍, 바닥 밑, 가능한 곳은 이미 다 뒤져봤는데 그때였습니다. 유라야. 안방에서 남편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별장. 지하. 거기다 뒀으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별장.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우리 부부의 별장? 저는 소리 없이 서재를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별장 지하.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박민석, 네 무덤을 내 입으로 불어줬구나. 이제 별장에 갈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뭐가?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가평 별장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 공기 좋은 데서 요양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있으면 맨날 방 안에만 있으니까 갑갑해 죽겠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이 탁자에 쾅 하고 내려놓아지는 소리가 들렸죠.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거기 우리 별장이잖아. 나 거기 좋아했는데. 거긴 너무 멀잖아. 그리고 당신 앞도 안 보이는데 위험해서 안 돼. 계단도 가파르고 혼자서 어떻게 돌아다녀. 유라, 씨가 같이 가주면 되잖아. 네, 저는 최유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유라가 움찔하는 기척이 느껴졌죠. 저요? 응, 유라 씨가 간병인이니까 같이 가면 되지. 어차피 여기서도 날 돌봐주는 거잖아. 장소만 바뀌는 건데 뭐. 그게, 최유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죠. 안 돼. 별장은 지금 공사 중이야. 누수가 생겨서 수리하고 있거든. 거짓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장 관리인 박 사장님이 한 달 전에 별장 상태 좋습니다. 사모님이라고 제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남편은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문자도 못 읽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휴대폰 음성 지원 기능으로 모든 문자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공사 중이구나. 아쉽네. 저는 일부러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끝나면 가자. 응, 그래,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에 안도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놈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별장에 뭔가 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걸 보니 결정적인 증거가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죠.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 제주도 출장 좀 다녀올게. 3박 4일 정도. 남편이 출장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출장인데?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중요한 거냐. 거짓말. 남편의 양복에서 최유라의 바닐라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출장 가방에서도 여자 옷 냄새가 풍겼죠. 둘이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 다녀와요. 고생이 많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서 갔다 와. 연락 자주 하고. 응,
알았어. 간병인 아줌마는 휴가 줬으니까 혼자 밥 챙겨 먹을 수 있지.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 그럼 걱정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10초를 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지고 창밖으로 남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제야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맨 얼굴의 제 모습. 거울 속 여자는 눈을 멀쩡히 뜨고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차 키를 꺼냈습니다. 실명 판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차는 아직 제 명의로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팔아야지 하면서도 그냥 뒀죠. 눈먼 여자가 차를 몰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3년 만에 잡아보는 운전대. 손이 떨렸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르릉 살아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가평까지 1시간 반.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3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야 빛 속으로 나온 기분이었죠.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곳. 예전엔 남편과 행복하게 바비큐를 굽고 밤새 와인을 마시며 별을 보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요.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살짝 났지만 공사 중이라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와인 저장고로 쓸 거야라며 직접 공사했던 곳.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좋겠다라고만 했었죠. 지하실 와인 저장고 안쪽 벽처럼 위장된 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이 멀어서 이 비밀 공간을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애초에 저를 여기 데려올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숨겨진 문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최유라의 생일 0521. 삐빅.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중장부.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년간 횡령한 금액만 12억 원. 제가 눈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 인간은 제 등 뒤에서 회사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인감이 찍힌 대출 서류. 눈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제 인감을 몰래 가져다 쓴 거죠. 제 명의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유라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 강남 신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가 18억 원. 계약서 아래에는 남편의 자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에게. 우리의 신혼집. 사랑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혼집이라고요? 저랑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신혼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났겠어요? 제 돈이죠. 제가 조향사로 2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 저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때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더 보였습니다. USB 하나와 두꺼운 파일 하나.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험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30억 원. 수익자란에는 배우자 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라야, 조금만 더 참아. 저 여자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면 보험금 30억이야. 그거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저 인간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한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실험실 폭발 사고. 그때 저는 신제품 향수 개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혼자 남아 실험을 했죠. 그날따라 남편이 야식을 가져다 주겠다며 실험실에 찾아왔었습니다. 자기야, 무리하지 말고 여기 떡볶이 놔둘게. 나 먼저 갈게. 남편이 나간 지 30분 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엔 약품 혼합 실수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눈을 잃었고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해줬죠. 하지만 지금 이 메모를 보니 그때부터 계획한 거였어? 남편이 실험실에 왔던 건 야식을 가져다 주려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조작하고 갔을 수도 있죠. 증거는 없습니다.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메모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편이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게 명백하니까요. 박민석,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배신감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도 챙겼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안, 서류 한 장 한 장, 남편의 자필 메모까지 전부. 찰칵, 찰칵, 찰칵. 촬영을 마치고 사진들을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모의 정황까지. 이제 쇼를 끝낼 시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SUV가 별장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 제주도에 갔다던 남편과 최유라가 여기로 온 겁니다. 뭐야, 벌써 왔어?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우리끼리 오니까 진짜 신혼여행 같아. 그치. 그 여편네는 집에서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겠지.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를 오겠어. 남편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지하실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이 별장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와인 마실까? 지하에 좋은 거 있잖아. 응, 내가 가져올게. 자기는 거실에서 기다려. 남편의 발소리가 지하실 계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와인 저장고 안쪽 비밀의 방 문 뒤에 숨어서 남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지만 저는 조향사였습니다. 향을 다루는 사람은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압니다. 남편이 와인 저장고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열려있지? 비밀의 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모양입니다. 저는 이미 그 방을 나와 계단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밀의 방 안을 확인하는 사이 저는 소리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뭐야? 금고가 열려있잖아.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야, 유라야. 저는 지하실 전원 차단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철컹. 순식간에 별장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왜 이래? 남편이 지하에서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정전이야, 무서워. 거실에서 최유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간 눈먼 척 살아온 저에게 어둠은 집과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이 별장 구조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몇 발자국 걸으면 어디에 닿는지. 또각, 또각. 제 구두 굽소리가 텅 빈 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야? 최유라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자기야, 빨리 올라와. 누가 있어? 남편이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급하게 뛰어오르다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소리까지. 아씨,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남편이 휴대폰을 더듬어 플래시를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은 맨눈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오긴. 운전해서 왔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 밖에 있는 거 못 봤어? 아, 자기 여자랑 뽀뽀하느라 바빠서 못 봤나. 뭐라고? 남편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앞 못 보잖아. 어떻게 운전을 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앞 못 본다고. 누가 그래? 저는 남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남편은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걸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눈. 응, 아주 잘 보여.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수술 성공했거든. 그날 네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평생 장님으로 살다 죽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라고 했지. 그건 아니야. 오해야. 오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내가 빼돌린 12억 원, 내 인감 위조해서 받은 대출 5억 원, 그리고 저는 최유라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소파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명의로 사둔 18억짜리 아파트, 유라에게 우리의 신혼집, 사랑해. 이것도 오해야? 서류를 남편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으로 보험 서류와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여자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면 보험금 30억. 이것도 오해라고 할 거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농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웃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농담이래. 내 목숨을 가지고 농담이래.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빨간 불빛이 창문을 통해 별장 안으로 비쳤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까 내가 뭐 했게? 변호사한테 증거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지. 여기 위치 찍어서 보냈으니까 곧 들이닥칠 거야. 미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박민석 최유라. 횡령, 문서위조, 살인 모해 혐의로 체포한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 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모습. 3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누군지 알아? 남편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 2명이 그의 팔을 꺾어 뒤로 젖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박민석 씨 횡령, 문서위조, 보험 사기 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권리를 읽어주는 동안 남편은 계속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진아,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10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넌 내 뒤에서 뭘 했는데? 내 회사 돈 빼돌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내 인감 위조하고, 그리고 날 죽이려고 했지. 그건 아니야. 그 메모는 그냥 순간적으로 쓴 거야. 진짜로 실행하려던 게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저는 남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실험실 폭발. 그것도 순간적이었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그날 내가 실험실에 야식 가져다 준다고 왔잖아. 뭘 만지고 갔어? 난 아무것도. 거짓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넌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내 눈을 멀게 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그런데 내가 안 죽으니까 이번엔 아예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려고 했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추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려놓을게. 유라도 끊을게.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난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어. 눈 멀쩡히 뜨고도 안 보이는 척하면서 내가 내 앞에서 다른 여자랑 키스하고 밥 먹여주고 웃고 떠드는 거 다 보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이미 3년 전에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구역질이 나서 밥을 못 삼킬 때가 있었어. 당장 지팡이로 내 머리통을 내려치고 싶었어. 그래도 참았어. 증거를 잡을 때까지.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전부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시작. 농담도 웃길 때 해. 이거 나라고! 옆에서 최유라가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 2명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죠. 나 아무 잘못 없어. 난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최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횡령 공범, 문서위조 공범, 그리고 불륜. 이게 사장님이 시킨 거야? 그건 최유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 그 가방, 그 구두, 그 시계.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20년 동안 향수 만들어서 번 돈. 저는 몰랐어요. 사장님이 자기 돈이라고? 몰랐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유부남인 거 알면서 집까지 들어왔으면서 눈먼 아내 앞에서 밥 먹여주고 키스하면서
커피 일부러 내 손에 쏟으면서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도 사장님이 시킨 거야? 아니면 그냥 재밌어서 그랬어? 저는 됐어. 변명은 법정에서 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상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것. 하지만 막상 보니까 허무하더군요. 저 인간을 위해 10년을 바쳤다는 게, 저 인간한테 속아서 3년을 지옥 같은 연극을 했다는 게.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별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현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놨던 줄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끝났어.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억울함,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휴대폰에 김태호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진 씨, 고생하셨습니다. 피해자들 구속 절차 진행 중입니다. 내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일출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되는, 숨지 않아도 되는,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드디어 눈을 떴네. 진짜로요. 한 달 뒤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민석과 최유라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최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 업무상 횡령 12억 원,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모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방 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없이 두 눈을 멀쩡히 뜨고요. 서진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애처로운 눈빛이었죠. 한때는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재판장이 다그쳤습니다. 인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던 남편이 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경찰이 제지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할 말 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돈에 눈이 멀어서, 유라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형 다 살고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과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그날. 민석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날 병원에서 네 전화 내용 들었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일해서 번 돈, 10년 동안 바친 내 청춘, 그리고 내 눈. 네가 다 빼앗아갔어. 근데 용서하라고?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생각했어.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그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걸.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봤어. 됐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뒤에서 계속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박민석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라는 공범으로 징역 3년. 저는 위조 서류를 전부 무효화하고 빼돌린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최유라 명의로 된 아파트도요. 남편과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조향사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잡은 향료병. 손이 떨렸지만
코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향의 결과 깊이를. 저는 새로운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탑노트는 상큼한 베르가못과 레몬, 시작은 밝고 청량하게, 미들노트는 은은한 자스민과 로즈, 여성스럽지만 강인하게, 베이스 노트는 깊은 샌다루드와 머스크, 여우는 길고 단단하게. 이 향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버티, 자유. 오늘 향수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복귀작, 기자들과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진 조향사님, 3년간의 공백 끝에 돌아오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저는 눈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거짓의 냄새를,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새 향수병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향수의 이름은 리버티, 자유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온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향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향수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는 역겨운 불륜의 냄새도, 거짓의 냄새도, 배신의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유의 향기만이 가득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옥상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발밑에 펼쳐졌습니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일부러 보지 않았던 풍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서진 씨, 축하드려요. 오늘 행사 대성공이라면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3년을 버틴 서진 씨 임이죠. 참, 박민석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한마디만 할게요. 교도소에서 완전히 폐인이 됐대요. 최유라가 면회도 안 오고 재산도 다 날리고 자업자득이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자업자득이네요.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착한 척, 약한 척, 모르는 척하며 숨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칼을 갈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처럼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향기로운 반전이 깃들길 바랍니다.